작물을 크게 둘로 나눴었어요. 작물은 일반 작물과 원예 작물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눴었죠. 일반 작물은 이제 우리가 먹는 부위에 따라서 식용 작물이냐 아니면은 뭐 비료로 쓰기 위한 녹비 작물이냐 사료 작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공업적인 이용도가 높은 공예 작물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예 작물은 채소 원예 그리고 과수 원예, 화훼 원예 이렇게 이제 나눠서 구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비율이 거의 같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걸 우리가 TRU라고 했었어요. 탑하고 루트라고 해서. 그런데 지상부와 지하부가 인간도 그러잖아요. 지상부와 지하부가 인간은 지하부가 없지. 상체하고 하체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식물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작물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배추 같은 경우는 지상부가 크고 뿌리가 적다든가, 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크고 지상부가 적다든가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형식물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상부와 지하부가 비슷해야 되는데 현재 인류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은 대부분 이런 이용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형식물 형태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결국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수량이 증대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수량 3요소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수량을 늘리기 위한 조건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재배 환경 그리고 재배 기술 그리고 유전성 이 세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야만이 수량이 증대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사료 작물 중에서 사일리지 작물과 청해 작물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 분류법, 식물 분류학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맺꽃과가 고구마와 나팔꽃이다. 가지과는 가지, 감자, 고추 이런 것들이다. 국화과는 상추라든가 민들레, 엉겅퀴, 장미과는 딸기,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진달래과는 블루베리, 월계수, 앵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생태적인 특성에 따라서 생존 연한이 대부분 1년생 작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또 2년생 작물도 많이 있었죠. 2년생 작물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무, 배추, 마늘, 양파, 당근 이런 것들이 2년생 작물이었고 또 2년생 작물 중에서도 해를 넘기는 작물들 즉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수확하는 작물들을 월년생 작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을보리나 가을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가을보리나 가을밀도 사실은 2년생 작물로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 C3 작물과 C4 작물을 좀 구분해보자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C3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CO2 농도가 높고 산소 농도가 낮은 그런 고생대에서 주로 자라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대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들이죠. 벼, 콩, 밀, 보리 이런 대부분의 작물이 C3 작물이다. 근데 C4 작물은 상대적으로 CO2가 농도가 낮고 산소 농도가 높아진 상태의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이 잘 자라는 작물들인데 전부 다 끝처리가 수소로 돼 있다. 그래서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C4 작물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토양 이야기 했었는데 토양 잠깐 리뷰해보고 토양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흙 한 주먹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흙 속에는 흙 알갱이들이 한 50% 차지한다고 했었어요. 이 흙 알갱이를 고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흙 알갱이와 흙 알갱이 사이에는 물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사이에를 이걸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데 이 공극 속에는 물이 들어있거나 공기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있는 데를 액상이라고 하고 공기가 들어있는 데를 그냥 한자말로 기상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는데 이 물 뭐 예를 들어서 고상이 한 50% 되고 물이 25% 공기가 25% 정도 된다. 한 주먹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물이 얼마까지 올라가 버려요? 50%까지 올라갈 것이고 또 비가 안 오고 너무 가물면
이것이 50%가 올라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상, 액상, 기상을 뭐 토양 3상이라고 하는데 토양을 구분할 때 이 토양 자체가 모래냐, 자갈이냐, 점토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나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2mm 이상인 것을 자갈이라고 하자. 그리고 0.002mm 이하인 것을 점토라고 하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모래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래도 다시 셋으로 나눠가지고 거친 모래냐 또는 가는 모래냐 부드러운 모래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눴었죠. 그래서 이 자갈이냐 모래냐 점토냐 이것을 1차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입자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가지고 나눴다. 그런데 입자의 크기가 아주 작은 점토, 입자의 크기가 아주 작은 점토라든가 또는 또 유기물 이런 것들은 이 표면에가 뭘 띈다고 그랬어요. 이 표면에가 물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물을 아주 강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이 표면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거를 우리는 우리 교재에서는 토양 콜로이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 마이너스 전기는 결과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흡착하기 때문에 양이온 치환 용량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렀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모래나 자갈, 점토 이런 것은 입자의 크기가 얼마나에 따라 나눴는데 토양 자체를 우리가 모래흙이냐 사토냐 참흙이냐 참흙을 우리가 한자로 양토라고 해요. 그리고 지륵을 우리가 식토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토, 양토, 식토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점토 함량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또 뭐에 나오냐면 토성 삼각도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토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토성이란 말은 토양의 성질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토성은 주로 기준이 뭐예요? 이 모래하고 미사하고 그다음에 점토 함량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했던 모래냐 자갈이냐 점토냐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나눈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토냐 양토냐 식토냐 이것은 뭘 가지고 모래나 미사 점토 함량을 가지고 나눈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 모래흙이라고 하는 것은 점토 함량이 한 12.5% 정도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식토라고 하는 이 지륵은 점토 함량이 50% 이상 들어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양토라고 하는데 또 사토와 양토 사이를 사양토라고 부르고 양토와 식토 사이에 있는 것을 식양토 이렇게 부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성은 모래와 미사, 점토 함량에 따라서 나눈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구조가 이렇게 입자가 하나씩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입자 하나씩 돼 있는 것이 또 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떼알 구조다 또는 입단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단이란 말은 이 입자가 어쩐다 토양 입자가 단체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입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말로 쓰면 이제 떼알 구조라고 하는데 떼알 구조가 형성되는 요인과 파괴되는 요인에 대해서 좀 구분하자고 했었죠. 떼알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유기물이라든가 석회를 많이 주면 좋겠다. 또 콩가작물을 재배해서 피복작물을 심는 게 좋겠다. 이거 외에도 이제 토양 계량제라든가 토양을 피복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했고 반대로 이 입단 구조가 파괴되는 요인들이 있었죠. 파괴되는 요인들은 무리하게 땅을 갈아엎는다든가 또 토양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빈번하게 수축되거나 팽창된다든가 또 비바람에 노출된다든가 또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는 비료를 많이 줬을 경우에도 입단 구조가 파괴된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 다음에 토층 분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토층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우리가 작토층이라고 해요. 지을자자 흙토자를 써서. 그런데 그 작토층이 어쩐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벼를 심는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이 벼가 자라는 작토층인데 이 작토층이 둘로 쪼개지죠. 다시 이 표층에 해당되는 것을 상하층이라고 하고 이 아래층을 환원층이라고 하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토층 분화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산화층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산소 공급이 잘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환원층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료를 줄 때는
암모늄태 질소 비율을 많이 주게 된다고 그랬죠. NH4라고 하는 이 암모늄태 질소 비율을 주게 되는데, 이 암모늄태 질소 비율가 산화층에 들어가게 되면 뭘로 바뀐다? 아질산인 이 NO2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질산염인 NO2에서 아질산인 NO3로 아질산에서 질산염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어쩐다? 이것이 산소와 분리되면서 질소가스로 바뀌어가지고 공기적으로 질소가스가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걸 우리는 탈질작용이라고 하죠. 탈질작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물체가 이용하는 질소질 비료 형태는 이런 아질산이나 또는 암모늄태 질소 형태를 흡수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양 내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질소가스로 변해서 공기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 암모늄태 질소를 어디다 주자? 환원층에다가 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땅속 깊은 곳에 준다고 해서 심층십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그림으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토양 공기에 관한 이야기 있어요. 토양 공기. 토양 공기는 뭘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토양 입자와 알갱이 사이에, 이걸 우리가 뭐 소공극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대공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 물이 들어있거나 공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버리면 여기가 전부 다 물로 차버릴 것이고, 또 지나치게 건조하게 되면 여기가 공기가 많이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식물 뿌리가 잘 자란다는 것은 적당한 양의 수분과 공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땅 속에. 그래서 이 토양 공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 물빠짐이 좀 좋아야 된다. 이 물빠짐을 배수라고 하는데, 배수 자체가 땅 표면에다가 고랑을 내서 물이 빠지게 하는 것을 명거배수라고 한다면, 땅 속에다 파이프 같은 걸 묻어가지고 땅 속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을 암거배수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또 일항을 세워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말로 휴립 재배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이 재배하는데 이렇게 일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재배하게 된다면은 물 빠짐이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재배 방식을 뭐라고 하자? 이 일항 숫자예요. 일항을 세운다라고 해서 휴립 재배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재배 방식도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토양이 침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토양 침식 대책 방지 대책으로 초생 재배라든가 등고선 재배, 대상 재배, 또 토양 피복이라든가 간작 등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토양 수분에 토양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 토양에 대한 기출 예상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토양 수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7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금방 리뷰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토양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토양은 흙알갱이인 고상과 액상과 기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근데 네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가지인데 이 고상은 다시 둘로 나누면, 이 흙알갱이를 다시 둘로 나누면 완전히 흙덩어리, 그게 그 바위가 부서진 흙덩어리가 무기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퇴비 형태로 나타나는 유기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0% 중에서 무기물이 한 45%, 유기물이 한 5% 정도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유기물이 몇 프로 들어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상, 액상, 기상으로 돼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무기물, 유기물, 공기, 수분인데, 무기물과 유기물을 합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고상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기를 기상, 그리고 수분을 액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흙알갱이인 무기물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이 점토였었어요. 그래서 토양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2mm 이상인 것을 뭐라고 하자? 자갈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0.002mm 이하인 것을 점토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점토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토양 콜로이드라고 했었죠. 콜로이드. 이 점토가 이제 0.002mm 이하가 되면 점토가 됐든지 유기물이 됐든지 간에 0.002mm 이하 정도의 입자가 되면 이 물이라든가 양분을 흡착하는 능력이 아주 강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토양 콜로이드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화학적 교질적 작용을 하고 또 토양 입자 중에서 가장 미세한 알갱이죠. 아까 0.002mm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투기의 투수성이 강하다. 투기란 말은 땅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공기가 통과하는 성질. 그리고 투수는 물이 통과하는 성질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공기의 흐름이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점토는 어때요? 입자가 작으니까 모래흙에 비해서 물과 공기가 쉽게 순환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투기와 투수성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페이지 넘겨보시면 토성삼각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이 토성삼각도는 뭐예요? 이것이 사토냐 양토냐 식토냐 또 사토와 양토의 사이인 식양토냐 사양토냐 식양토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토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토성삼각도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걸 나누는 구분 기준은 무엇이다? 뭘 가지고 나눈다? 모래와 미사, 점토 함량을 가지고 나눴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갈이냐, 모래냐, 점토냐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크기로 가지고 나눠. 입자의 크기. 입자의 크기를 한자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입경이라고. 입경. 그래서 이 모래냐, 자갈이냐, 모래냐, 점토냐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다?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자갈은 얼마다? 2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점토는 0.002mm, 2mm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 자갈이냐, 모래냐, 점토냐 이것을 입자의 크기로 나눈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모래흙이냐, 아니면은 참흙이냐, 아니면 지륵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뭘로 나눈다? 모래와 미사, 점토 함량에 따라 나눈다. 그런데 실제로도 식토는 점토 함량이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여기 모래흙은 점토가 12.5% 이하로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이 토성을 나누는 것하고 또 자갈, 모래, 미사를 점토를 나누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 구분 기준을 말한 거죠. 기준. 그래서 토성을 분류하는 기준은 모래와 미사, 점토 함량에 따라서 나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 문제 보면은 해설란에 점토 함량을 가지고 점토가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서 사토냐, 사양토냐, 양토냐, 식양토냐, 식토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소수점이 빠져버렸죠. 사토가 125%가 아니라 12.5%라는 이야기인데 무엇이 12.5%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점토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양토는 12.5%에서 25% 정도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고 맨 끝에 식토는 점토가 50% 이상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식토는 점토가 몇 프로 들어있느냐라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점토 함량에 따라서 나눈다 이런 이야기예요. 5번에 이제 뭐 부식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실제로 부식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부식 함량은 일반적으로 20% 이상 땅에 들어있을 때 이때를 부식토라고 이야기한다. 휴머니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참고로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게 다음 중 토양 교질의 개념과 작용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토양 교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콜로이드라고 하죠. 콜로이드. 그래서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얼마인가? 0.002mm 이하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점토라든가 유기물이 이 콜로이드에 해당되는데 이 콜로이드는 성질이 무슨 성질을 띠고 있다? 전기적 성질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흡착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토양 교질은
양이온을 띈다가 아니라 음이온을 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음이온. 그렇죠? 그리고 토양의 점토나 부식은 교질화를 증대한다. 그래서 이 점토나 부식이란 말은 입자가 0.002mm 이하인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콜로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토양 교질화가 증대될수록 CEC라고 하는데 CEC라는 말은 양이온 치환 용량을 말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플러스 전기를 얼마나 흡수하느냐라고 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토양 콜로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플러스 전기 흡착 능력은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적어진다.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양의 양이온 CEC가 적어지면 양분의 흡착력은 당연히 어쩌겠어요. 또 약해지겠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같은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7번 문제 보시면 양이온 치환 용량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토양 100g이 보유하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미리그램 당량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는 양이온 치환 용량 또는 CEC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양 중에 점토와 부식이 증가하면 이 말은 뭐예요? 콜로이드량이 늘어나면 이런 뜻이잖아요. 늘어나게 되면은 양이온 치환 용량도 똑같이 늘어난다라고 했죠.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대하게 되면 비료분을 흡수하는 힘이 커진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이 양이온 이 콜로이드 자체가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띤 질소질 비료 같은 것을 잘 흡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료를 간직하는 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한자 말로 보비력 이렇게 말해요. 물을 간직하는 힘 이것을 보수력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대하게 되면 비료를 흡수하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비료 유실이 적다 이런 이야기예요.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대하게 되면은 토양의 완충능도 어찐다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충능이란 말은 뭔 말이었어요? 완충능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 산도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변하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것을 완충 능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H라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14까지를 두고 있고 이때 이제 7을 중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쪽을 산성, 이쪽을 알칼리성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양을 중성으로 계량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산성 쪽으로 가버린다든가 갑자기 알칼리 쪽으로 가본다든가 이런 능력 가지 못하도록 묶어주는 그런 능력을 완충능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대하게 되면 토양의 완충 능력도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 밑에 8번에도 보면 토양의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비료 성분의 용탈이 적고 용탈이라는 것은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자 말인데 비료 성분 용탈이 적고 비료 효과가 오래 지속되겠죠. 왜?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가하면서 뭐를 양전기를 많이 흡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많아진다? 이 비료 성분을 오래 간직하고 있다. 이거를 금방 보비력이 증대한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같은 문제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에서도 어떤 토양 구조가 작물에 좋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구조다? 떼알 구조. 이걸 한자말로 입자가 단체를 이루고 있다 해서 입단 구조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단 구조나 떼알 구조가 작물이 자라는데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10번 문제에서 그러면 입단 구조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입단 구조가 파괴되는 조건이 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입단 구조가 파괴되는 조건들은 그 밑에 해설란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주면은 파괴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입단 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유기물을 준다든가 콩과작물을 재배한다든가 토양을 피복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입단 형성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 그래서 해설란에 보면은 입단 구조는
유기물이나 석회, 토양 피복, 또 피복 작물, 뭐 토양 계량제, 콩과 작물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입단 구조가 파괴되는 내용에는 뭐가 나왔어요? 무리하게 땅을 갈아엎는다든가 또 흙을 부순다든가 또 기온 조건에 의해서 입단이 팽창 수축이 반복되면 또 파괴된다든가 비바람에 노출된다든가 또 나트륨 이온을 많이 주게 되면은 입단 구조가 파괴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10번 문제는 시험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입단 구조가 형성 요건과 파괴 요건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279페이지로 넘어가서 12번 문제 보면 토층이 분화된 논토양에 질소를 공급할 경우에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질소 비료를 산화층에다 주게 되면은 이것이 어찐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서 그대로 이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간다. 다시 환원층으로 내려가게 된다. 또 환원층으로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산소가 빠져나가고 질소가스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질소질 비료가 날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질소가 탈출한다. 그래서 탈질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어디다 주자? 이 암모늄 대질소질 비료를 산화층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인 환원층에다 주자라고 이야기했죠. 이 환원층에다 주자는 말을 뭐라고 하자? 이 땅속 깊은 곳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심층10이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심층11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심층12. 그래서 심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층에다 준다? 환원층에다 준다. 환원층에다 무슨 형태로? 암모늄 대 플러스 전기 형태로 줘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형태로 주면은 토양 콜로이드가 이거를 흡착한다 안 한다? 흡착을 쉽게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심층10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논토양에서 암모늄 대질소를 심층에 준 것보다 표층에 줬더니 효과가 적었다. 표층이란 말은 어느 층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산화층에다 줬다 이 말. 산화층. 그래서 산화층에 줬더니 효과가 적었다. 왜 그러냐? 금방 말씀드렸던 뭐 때문에 그렇다? 탈질 작용으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